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청작가 대담의 사회를 맡은 아동문학평론동희라고 합니다. 오늘 작가의 작품 세계와 캐릭터 탄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초청작가 대담을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작가님 모셨습니다. 윤수천 동화 작가님 그리고 이영경 그림책 작가님 모두 긴 시간 작품 세계를 뚜렷하게 구축해 오신 두 분 작가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볼 텐데, 먼저 김태호 선생님께서 윤수천 작가님의 동화세계 잃지 않는 방법으로서 동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김태호라고 합니다. 춘천교대에서 아동문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서 방정환 포럼에서 이 시대에 자본이 또 권력이 어떻게 대중들을 무의식적으로 예속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자본과 권력이라는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된 주제일 것입니다. 저는 윤수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 방법으로서 동화를 창작하셨다라고 보고, 자본주의 시대에 급속한 이 시대 변화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동화를 창작하시고 아이들이 감상하게끔 하셨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우리 윤수천 선생님께서는 수원에서 40년, 5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신 수원의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윤수천 선생님의 동화를 교과서에서부터 읽고 자란 세대입니다. 제가 윤수천 선생님의 성함을 듣고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있었는데, 그때 윤수천 선생님의 시를, 이 연을 날리며라는 시가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인데, 이걸로 이제 문항을 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시를 한 번쯤 읽어보게 해야겠다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를 한 편 낭송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을 날리며 윤수천, 높게 높게 연을 올려야지, 곱게 곱게 꿈을 올려야지. 밤새워 만든 우리들의 연, 오늘은 겨울을 차고 올라 하늘 속을 나는 새. 주둥이마다 환한 꽃씨를 물고 날개마다 퍼런 바다를 싣고 오르는 하늘만큼 떠오는 가슴. 연을 올리면 꿈이 보인다. 높게 높게 더 높게 연을 올려야지, 곱게 곱게 더 곱게 꿈을 올려야지,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야지. 이 시 같은 경우는 그 연을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의 어떤 이미지화해서 시에 이제 비상하는 것과 이제 그 투영을 해서 아이들이 꿈을 올리는 모습으로 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둡고 안 좋은 면들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아동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윤수천 선생님께서는 1942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이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영동에서 태어나셨고 안양, 경기도에 있는 안양으로 이제 전학을 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이후로 이제 경기도에 사셨고 27살인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수원에 50여 년간 사셨고요. 1974년에 소년중앙문학상에 산마을 아이로 등단을 하시고 조선일보의 항아리라는 동시로 1976년에 동시로 등단을 또 하셨습니다. 이후로 80권이 넘는 동화와 그 다음에 3권의 2권의 동시집, 5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경기도 문화상 예술부문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 한국아동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품의 특징을 크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가치와 미의식을 계승하여
한국적인 그런 미의식을 작품 속에서 이제 보여주셨고요. 창의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상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과 어떤 도구와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전부인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로서 총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공감되는 인물, 또 매력적인 그런 인물들을 형상화하셨고 깊이 있는 인간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정체성을 반영해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 정체성을 아동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끔 작품을 창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화 문학을 중심으로 주된 작품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동 서사 문학은 동화와 아동 소설로 구분됩니다. 아동 소설이 소설과 같이 어떤 리얼리즘, 현실 반영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다면 동화는 상대적으로 좀 저연령의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환상성과 서정성을 앞세워 시적인 환상 세계를 또 앞세워 가치 세계를 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그 장르가 지향하는 미적 세계가 다른데 아동 소설 같은 경우는 현실의 어떤 모순, 본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하는 그런 리얼리즘 미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그에 비해서 동화 같은 경우는 저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요원한 일이더라도 이 아이들이 먼 미래에 지향해야 될 세계, 그들이 같이 꿈꾸어야 될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뭐 현실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잃지 않고 지향해야 될 가치 세계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작품이 우리나라를 좀 대표할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보신다면 창작 동화의 어떤 미학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대 사회의 인간은 신과 유리된 채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 파편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자본주의화되면서 지구상에 자본의 바깥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 지구가 자본에 예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청년들의 미래 역시 자본에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해서 미래조차 암담한 그런 담론이 팽배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수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가 무엇인가 앞서 방정환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최근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한 세대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혐오 문화가 만연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상실한 채 예전에는 미래라고 하면 뭔가 좀 나아질 거야, 희망찰 거야 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미래도 갈수록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렇게 또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결국은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무신주의에 물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자연과 화합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과거의 유물로 퇴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수천 선생님은 타자와 교섭하면서 우리 사회의 주변부의 인물과 교섭하면서 총체성을 획득하는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런 열망을 가치세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를 합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간결한 구성 속에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유머를 잃지 않는 점이 그 동화의 매력입니다. 달이 생긴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손바닥만한 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달을 가지고 밤에는 달을 꺼내놓고 살았는데 점점 더 밝게 지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달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달을 2개, 3개씩 갖다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달을 지키느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한 그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의 방식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달도둑질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원님이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예, 아이들이 다 모으면 되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떻게 보면 동심이 영향력을 준 건데요. 그래서 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달로 만들어서 하늘에 높이 띄웁니다. 그날부터 이제 그 마을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전통적인 어떤 신화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의 달을 뺏기 위해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을 모아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좀 더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쌀이나무 울타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대조적으로 근대화의 삶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마을에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쌀이나무 울타리를 갖고 있었는데 쌀이나무 울타리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깥 세상도 볼 수 있고 강아지 복실이가 이 구멍으로 바깥을 원할 때 돌아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서로 간에 타자와 교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쌀이나무를 없애고 담벼락으로 경계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안과 밖이 서로 소통될 수 없고 서로 교섭할 수 없는 그런 근대적인 어떤 경계선을 갖게 됩니다. 근대라는 건 결국 나와 주체와 타자, 그 다음에 우리와 너희, 문명과 야만 이런 경계를 지으면서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를 볼 수 있는 틈도 없고 외부로 나가는 구멍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담장 위에는 깨진 유리창을 이제 설치를 해놔서 도둑이 이제 못 들게 한 것인데 완벽하게 이제 그 외부와 경계를 구분을 하고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아파트로 대표되는 이웃과 단절된 어떤 이런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죠. 80년대만 해도 이제 아파트에 살더라도 옆집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타자와의 교섭을 상실한 경계선은 독단과 단절, 파편화 이렇게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작품 마지막에 이 집의 아이, 막내 아이인 대철이가 강아지 복실이처럼 그 구멍으로 이제 바깥을 다니는 친구인데 대문을 두고 또 이제 외부 담장을 넘다가 유리에 찔려서 다치는 모습은 외부와의 교섭을 통해 타자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지게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감나무골에 이제 덕보라는 아이가 있는데 서울에 갔다가 외삼촌이 차를 사서 아버지를 드라이브 시켜줘서 효도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삼촌이 이제 덕보를 놀리려고 너 효도하려면 차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덕보가 이제 감나무골로 돌아가서 지게, 한국에 이제 옛날에 나무를 하던 그 얘기인데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태우고 내가 띠띠 하면 빵빵 하세요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죠. 아버지는 처음에 이게 뭘까? 우리 아들이 또 이 어리숙한 아들이 왜 이럴까? 했지만 아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같이 그 행위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황당해하기도 하고 덕보를 놀리기도 했는데 덕보의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는 덕보네 부자가 띠띠빵빵하는 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덕보의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빵빵을 이제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시니까 손자가 대신 그 빵빵 소리를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그 눈 오는 겨울날 아버지가 한 번 더 띠띠빵빵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가서 띠띠빵빵을 하는데 띠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더 대답이 없으셨다 하면서 동화가 끝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아동문학에서 좀 보기 힘든 뭐 좀 이렇게 슬픈 엔딩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새드 엔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의 어떤 이 법칙 속에서 죽음이라는 걸 수용해야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 덕보의 어떤 효심이라는 게 얼마나 그의 어떤 정서적인 울림을 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독자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잊고 사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덕보 아버지의 행복한 죽음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에게 깊은 페이소스를 일으키고 아동문학에서 좀 보기 힘들면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부조리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는 해석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부조리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대적 이성으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늘 그것은 존재론적 한계에 의해 부딪히는데 자본이나 권력은 그걸 마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명품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광고에서 늘 투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 존재적인 한계를 없는 것처럼 메우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존재적인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의 돌을 굴리며 내일 그 돌이 떨어질 걸 알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그 가치를 질문하고 궁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윤주천 선생님의 이 덕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근대적인 합리성의 세계,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바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타자와의 교섭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이나 권력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또 다른 지향, 우리가 끊임없이 궁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윤천 선생님의 동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보여주는 행복이 굳건하고 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천 선생님의 동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과 권력, 대중들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 이 힘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태우 선생님께서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윤수천 선생님의 작품 세 개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 또래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윤수천 선생님의 작품을 읽지 않은 채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윤수천 선생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직접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그 PPT를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면담 질문이 거기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천 선생님의 그 PPT에 이제 그 영어로도 있기 때문에 청중들을 위해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천 선생님의 그 작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독 어리숙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바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사실 작품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긍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유독 바보의 어떤 모습, 자본주의 사회에선 바보지만 오히려 가치를 품고 있는 그 인물을 통해 그 등장시키신 이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주제의식이 있으셨을지 먼저 여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동화 속에는 똑똑한 이들보다는 좀 모자라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살아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덜 똑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서 이런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즐거운 생활, 또 행복한 삶을 이야기해보고자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그 이득을 챙기면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들을 길게 이루기도 하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근대적인 합리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간 활발하게 작품을 창작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 시대의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성장 환경도 변하고 아동 문학의 트렌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작품들이 지금 아동들에게도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문학의 역할이 아동들에게 감각적인 재미를 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작품이 예를 들어 20, 30년 전에 창작했던 작품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읽혀진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시대가 바뀐 건 틀림없지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고 정보화사회로 갔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삶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동심, 그 순수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난감의 형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막대기 하나로도 비행기가 되고 자동차도 되고 잠수함이 됐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 보고 이걸 그렇게 얘기한다면 고지 안 듣겠지요. 그러나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있는 동심만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의 어릴 적에 그 순수한 감정, 순수한 동심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동화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동심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동화를 쓴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그 단순하고 순결한 동심을 끄집어내 줌으로써 지금 어린이들에게도 좀 교양이 되고 하나의 정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아동문학계에는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르적인 그런 뭐 좀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를 넣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렌드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한류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한강 작가라든지 이런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 안데레슨 상이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받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때 한국의 그 작품 중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를 위해선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지 좀 여쭙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한국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97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일보 일요일판에는 그때는 일요일이 판이 나오고 월요일 판이 쉬웠습니다. 프랑스 특파원 김성우 선생이 매주 일요일마다 세계문화 컬러 기행이라는 것을 연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세계 명작의 무대를 찾아가서 그 작품이 나오기 위한 동기, 작가의 어떤 생활 면면을 직접 발로 취재해서 쓴 뚜뽀 기사입니다. 그 연재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가 작가가 어릴 적에 살았던 고장의 무대가 되고 있었고 그때의 경험들이 작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고향 속에 세계가 있다 했습니다. 고향 문학이 세계 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한국적인 이야기, 이를테면 구전동화나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더 재창작하는 문제가 좋지 않겠느냐. 어제 우리 박상재 선생님께서도 오빠 생각을 창작으로 만드셨습니다. 동의를. 바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이와 병행해서 우주 시대를 맞은 판타지 동화, 또 AI라는 문제를 기계로 보지 않고 우리의 가족으로 끌어당기는 하나의 동화의 세계도 앞으로 우리 작가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재미교포인 테켈러의 그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작품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이렇게 포괄해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의 삶을 다루고 뉴베리상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어떤 전통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외면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수용해야 될 그 방식이 아닌가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한평생 아동문학을 해오신 동력이 무엇인지 좀 제가 이건 좀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숭고스럽습니다만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예. 뭐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겠죠. 쓸쓸함과 외로움. 여기에서부터 문학은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리움. 제가 30주년 등단 30주년 그 출판 기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어른이 되면 외롭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립고 또 외롭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지금도 전 외롭고 그립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학의 원천이 아닌가. 그것이 제 문학을 키운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작품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 작품 한 작품을 꼽으신다면 어떤 작품인지 여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한 지게를 꼽고 싶습니다. 이 동화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을 담은 겁니다. 여름이 오면 아버지는 어린 저를 업고 냇가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더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졸다가 떨어질까 봐서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등에 옆에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이 동화를 쓴 겁니다. 아마 아까 내용은 우리 김태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모자라는 덕보가 효심은 지극해서 홀로 대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는 것. 서울에 갔다가 외삼촌이 외할아버지를 자동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는 걸 보고 저도 와서 효들한답시고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태우고서는 고사를 돈다는 것.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지게 위에 올라 못 가는데 어느 날 눈이 푸지게 오는 날, 예 덕보야 우리 한번 띠띠빵빵차 하자 해서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추우실까 싶어서 이불을 씌워드리고 동네를 나왔어. 방앗갓집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 기분 좋으시면 기분 좋다 한번 해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기분이 좋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지게 위에서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그 독자와 만나시면서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혹시 이제 뭐 아동 독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 질문과 답변을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글을 쓰다 보면 자연히 독자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자리가 참 행복하고요. 꼭 그 가운데서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동화를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들도 계시겠지만 저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어떤 교본이 쓸 수 없어요. 또 지금 문예 창작관이 뭐가 있어서 지금 어떤 그 정규 수업을 받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 문학에 대한 재미가 없었을 줄 알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남의 작품 읽고 자기가 공부하고 사색하고 쓰면 됐습니다. 어떤 울타리가 없는 것이 문학입니다. 해서 저는 정말 자유스럽게 제 쓰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은 다들 좀 고개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해서 자기 개성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면 그게 가장 좋은 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가슴을 울립니다. 예, 끝으로 선생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글쎄요, 제가 제 작품을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하자면 저 유디관 안에 고이 받들어진 트로피를 남기보다는 대구장이 아이들이 발에서 진문계지는 축구공이 되고 싶다. 이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파른 어떤 시대의 변화에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가야 하는 그런 내면적인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대담이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청중 질의는 이따가 끝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김현옥 선생님께서 이영경 작가의 작품 세계와 캐릭터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경 작가의 작품 세계와 캐릭터 탄생으로 말씀드리게 될 김연옥입니다. 저는
그 작가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제 시간을 줄여서 작가님께 많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제 발표를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요, 204쪽 자료집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 작가는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시공간과 사물을 깊이 탐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주먹이 같은 작은 존재에 주목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상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작아서 그냥 지나치는 사물에 온기를 불어넣으면 그 사물은 살아 숨쉬며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늘, 실, 가위 등 아시방 7동무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은 각자의 시간을 갖고 중심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비닐봉지와 종이봉투는 작가의 손을 거쳐서 다른 물건을 싸고 담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가진 주인공이 됩니다. 작가는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와 사물을 통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잣, 호두, 땅콩, 대추, 밤, 도토리조차도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우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됩니다.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작가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 작가님은 대구에서 태어나 4살부터 7살까지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그동안에 그곳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림책을 접하며 어린 시절부터 그림책 작가를 꿈꿨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93년부터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우리 그림책의 방향을 열어간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그림책 작업이 30년이 넘었죠. 1993년이 우리나라 그림책 역사에서 우리나라 그림책의 태동기거든요. 우리 그림책의 태동에서 지금까지 그림책 자리를 지켜오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1998년에 스스로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한 아시방 7동무를 출간했고 그 후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작가는 늘 변화를 추구하는 작가입니다. 그림책 출판뿐만이 아니라 도예와 공예 등 조형물 창작을 지속하고 공연예술, 그림책을 넘나드는 이런 많은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방 7동무 이거 잘 아시죠?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다시 한번 표지를 보면서 이게 지금 책의 앞면 뒷면이거든요. 앞표지 뒷표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실까요? 되게 재미있죠. 예, 앞표지 뒷표지를 자세히 보시고 그 외에 또 대표작으로 넉점반, 신기한 그림족자, 콩수기와 팥수기,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묘생이란 무엇인가, 몰랑이와 돌랑이의 너티너티 숲속여행, 이부자리 맨발체조, 서생크 탈출, 돌아온 주먹이. 제목만 봐도 너무나도 이 작품 너무 궁금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작품들이죠. 70여 권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2022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지난번에 우리 백희나 작가가 받아서 잘 알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한국 후보였고요. 1920년부터 우리 한국그림책협회 회장님을 맡아서 5년 동안 봉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림책 독자와 작가, 그림책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모두의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전시 보셨나요? 복도에 이영경 작가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전시 자료라든가 굿즈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따가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꼭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이 그림책은요,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 특징을 한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의 전승과 변주, 상상력 넘치는 놀이의 세계, 그리고 창의성의 원동력인 여유와 유머, 요렇게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우리 고전을 되살려서 그림책으로 만들어 정감 있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이런 책들처럼 많은 책의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옛 이야기에 우리 전통의 선을 잘 살려내는 작가로 그 한지에 스며든 듯한 부드러운 색감이 원색적이고 화려한 외국 그림과 선명하게 비교되면서 우리의 멋을 살려주는 한국적인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매력적인 문장으로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고전산문, 규중치루 쟁농기, 갑자기 너무 반가워지죠. 추억 돋는 이름. 예, 이걸 읽으면서 이 작가님은 이거를 내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98년에 글과 그림으로 완성한 첫 작품, 이렇게 아시방 일곱동무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다시 쓴 책으로 의인화를 통해서 인간 세태를 풍자한 발상의 독특함과 개성이 뚜렷한 그 등장인물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그 갈등과 상황 설정에 우리가 많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01년 SBS 어린이 미디어 대상 그림책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또 일본 키조 그림책 마을 초청으로 거기 가서 원화전을 열었고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면서 그 받았던 일본 출판 미술계에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프랑스어, 일본어로도 출간됐고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연극 활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서울독서교육연구회 마당극 공연 외에 많은 공연단들이 이 작품을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캐릭터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작가님은 옛 이야기 콩쥐팥쥐를 우리나라 1950년대를 배경으로 콩수기와 팥수기로 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시방 일곱동무 장면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따가 책을 넘겨보시면서 그 인물의 그 표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넉점반이라는 책도 있고요. 지금 이 작가님은 옛 이야기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콩수기와 팥수기 또 이 이야기를 콩쥐팥쥐 이야기를 중국 묘족의 이야기로는 또 오러와 오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중국 묘족의 생활을 가서 탐구를 했고 전우치전의 장면을 신기한 그림 족자로 또 옛 이야기 주먹이를 돌아온 주먹이로 작가 특유의 해학과 재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모든 배경과 소품은 정말 현장 취재와 치밀한 자료 조사로 그 시대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세밀한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그림 읽는 재미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양치기를 그리려고 티벳으로 취재 여행을 가서 그 사원 포탈라궁을 비롯해서 민가까지 티벳 풍경을 치밀하게 스케치해서 풍물 고증과 티벳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상상력 넘치는 놀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작가는 우리 이거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건가요? 네.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을 가장 생동감 넘치는 개성을 부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 자신의 작업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어른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내재된 어린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 인류 역사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를 어린 성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생각과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아이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으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양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등 어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메시지가 이 작가의 작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넉점반 굉장히 잘 아시죠? 넉점반은 정말 이 나의 인생책이 넉점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지금 2004년에 20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요. 20년 만에 책이 두 권이죠. 앞에 나와 있는 빨간 요거는 그 리커버판으로 20년 만에 새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호기심만으로 그려지는 아이들의 상상력 넘치는 이 놀이의 세계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넉점반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그림 보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1950년, 60년대 시골 정치 가득한 그 마을, 장면마다 꼼꼼하게 그려진 생활의 모습. 그래서 2004년에 나온 이 그림책 장면들은 정말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넉점반 속에 저 표지에 있는 이 아이와 앉아 계신 우리 작가님 어떻게 그 공통점 있나요? 똑같지 않나요? 얼굴 표정이. 네. 이 표지가 우리 작가님을 보는 듯합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훅훅훅 넘어갑니다. 이따가 자료집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복도에 있는 전시를 보면서 책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때 관심이었던 그 탈춤에서 비롯한 그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또 이건 2013년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으로 처음 선을 보였고 공연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가님 작품을 보면요.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를 눌러보면 작가님이 직접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이 육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는 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몰랑이와 돌랑이의 너티너티 숲속여행을 비롯해서 서생크 탈출이나 돌아온 주먹이나 이런 곳에서 노래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작품 전시전을 하는데요. 작품의 전시를 보면은 놀며 자기다움을 찾아서 방심전, 마음을 놓다잖아요. 네, 해찰에서 성찰 사이 이런 놀이에서 몰두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이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줄여주려는데 안 되네. 창의성의 원동력인 여유와 유머를 또 특히 굉장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 아시방 일곱동무 보시면 그 아씨의 그 다양한 표정들 그리고 이 넉점반에서는 이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굉장히 자세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점반에서 아이가 넉점반에 4시 반에 가서 보던 시간이 그 돌고 돌아서 정말 해가 꼴딱 져서 이 시간에 어둑어둑해지는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넉점반에 나가서 해가 꼴딱 져서 돌아온 이 시간이 구복상에 보이시나요? 아이 집 보이나요? 개울 하나 건너면 바로 아이 집인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한없이 돌아다니는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이 해찰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준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한없이 눈을 받고 들여다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의 특성을 살려서 보면은 치마 끝을 꼭 쥐고 빵꾸 났어요 하고 울먹일 때 제 몸을 구기면서 구김새도 있어줘야 멋진 이의 완성이지 이런 그 멋진 배려와 유머 이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매력에 빠져듭니다.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구절을 찾아 한국 근현대 문학을 섭렵하면서 작가의 언어는 더욱 풍성하고 정교해집니다. 실험적인 콜라주 작업, 우쿨렐레 연주로 노래를 삽입하고 또 디지털 그림을 시도하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의 다음 작업이 늘 기대되고요. 돌아온 주먹이 최근에 나온 그 작품에서는 재미와 철학은 더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자료 207쪽에 나와 있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싶은데 이러면 1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몰아서 질문을 드리면 작가님이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자세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첫째, 넉점반 아시방 일곱동무의 작가인가 하면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서생크 탈출, 돌아온 주먹이 2부자리 맨발 체조까지 변화무쌍한 그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끝없는 도전, 작가님의 이 에너지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작가님의 그림은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 또 티벳에서 중국 묘조까지 시대와 공간을 세밀하게 보여준 완전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봉지공주, 봉투왕자처럼 공연이 먼저인 작품이 그림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직접 제작한 인형극 오토마타, 우쿨렐레 연주, QR코드로 책에 들어간 노래 등 이 종합예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림책과 연극,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작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림책은 물론 맛깔나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글 읽는 재미에도 빠져드는데요. 방심전, 해탈에서 성찰까지, 점반살롱 등 기발한 표현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머와 해악이 넘치는 작가님의 문학적 재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특히 그 작가님이 낸 그 점반살롱, 점반의 언어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림책 협회 5년간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살짝 소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맥락을 더해 주셔서 네, 작품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대담에 하실 질문까지 다 한 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곧바로 작가님의 대답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인데. 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숨가쁘게 요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을 해주셨는지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총론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부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저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지금 로비에 저의 부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의 전시, 강연, 공연 그리고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전시를 해 놓았으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회 세계 방정환 학술 대회와 20주년 출간 기념 개정판 넉점반이 나온 걸 감사하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감사 인사로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거기 저의 부스를 들러주셔서 꾸러미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넉점반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윤수천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는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 넉점반을 가지고 제가 2004년에 넉점반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이 되어서 표지를 바꾸어서 새롭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넉점반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소개된 바가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그림책들은 판권이 수출된 경우도 있고 그 한국 유니세프에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배포를 해서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한글과 우리나라 문화를 잘 접할 수 있게 배포하는 그런 활동들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넉점반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점반이다.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다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붕꽃 따물고 니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넉점반을 만든 이후에 많은 독자님들이 이렇게 넉점반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의 그 어떤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넉점반에 딱 머물러서 제가 다른 어떤 그림책을 그려도 왜 넉점반의 작가가 무슨 다른 책을 냈냐 뭐 이렇게 그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고 사실 아까 김현호 선생님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항상 어떤 해볼 것들의 다중적인 십자로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 호기심이 저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술도 얼마 전에 이제 접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은 또 AI 아트와 또 겨루어야 하는 겨루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윤석준 시인의 그 넉점반과 같은 그런 간결하고 함축적인 그런 예술 세계가 어떤 제 그 창작 품격의 기준이랄까, 네, 어떤 목표랄까, 네, 그래서 윤석준 시인의 그 유산이 저에게 제 일생에 아주 큰 중대한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림책을 만들면서 거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 로비에 전시된 아이들 중에 또 독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주신 경우도 많고요. 네. 아시방 일곱 동무는 규중시루 쟁론기라는 고전 수필에 제가 중고 시절에 인상이 깊었던 가운데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면서 저의 그 기획과 어떤 그래서 이제 규중시루 쟁론기를 그림책으로 개작해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시간이 네. 그러면은 요거를 닫고요. 다른 폴더에서 최근작 돌아온 주먹이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폴더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 돌아온 주먹이는 주먹만한 아이라는 그 임석재 선생이 그 일제 시대에 평안북도에서 채록한 구술본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돌아온 주먹이 책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먹만한 아이가 어쩌다가 길에 떨어져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익숙한 길에서 멀어져서 집을 어떻게 찾아오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사건들이 생기고 그 사건들을 수습하고 또 어떤 좌절과 그런 좌절과 이제 실망 속에서도 그 어린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또 어떤 다툼이 있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는 그런 미덕들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옥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어떤 종합예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그저께도 제가
그 남양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돌아온 주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주먹이 안에 있는 그 음원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고 그런 수업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그 신나게 춤을 추는지 저도 그 여기 아까 앞서 시간의 주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윤수천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들어보면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해찰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그 꽉 짜여진 그런 계획대로 말고 좀 더 풀어놓고 자신의 직관과 감성에 따라서 좀 더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런 기회들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매우 기뻐하면서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까불지 못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글쎄요. 여기는 오디오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아서 노래는 들릴 수가 없는데 제가 로비에 영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안돼 먹지마 내 친구를 먹지마 내 친구를 먹으면 이게-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 이게 저의 우리 그- 집에 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란다. 네, 여기서 먹지마송이라는 노래를 삽입을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란다라는 메시지는 어떤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노래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는 안 나오네요. 고마워 주먹아. 이건 또 이제 노래는 덕분에 아니지만 난 이제 제가- 하늘로 올라가. 예, 참 내가 말했지. 긁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긁어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어. 나를 초대해 줬으니 너에게 줄게. 안녕. 잘 있어. 네, 이거는 제가 아이패드로 녹음을 한 이 작업도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디지털 기자재를 좀 약간 구현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어떤 음악과 미술, 체육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걸 적극 이용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협회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어른이지만 외양은 어른이지만 속으로 어린이가 많은 그런 그 행보를 보여왔는데 회장 이전과 회장을 맡은 이후가 약간 바뀌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 20년 전보다 좀 덜 미숙해졌다. 그리고 제가 그 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2월이면 회장직을 내려놓는데 그 인생 하프타임의 캐치프레이즈로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많이 웃어주겠다. 그리고 많이 웃겨주겠다. 네, 그렇게 저의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저의 말씀을 좀 아쉽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남은 이야기는 로비에 보이는 저의 그 물품들을 봐주시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점반 철학이 궁금했는데 이따가 들려주세요. 네, 작가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밀려서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지금 조금 시간이 넘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청중 질의는 꼭 질문을 청해 듣고 싶은 질문 한 분만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문인협회 신진호입니다. 저는 일반시를 쓰고 있다가 최근 응시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요. 윤수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정 연령이 지나면 동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윤수천 작가님처럼 동심을 계속 잃지 않고 이렇게 콸콸콸 이렇게 솟아 나오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 그렇게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신진호 우리 저 시인께서 질문하신 것이 이제 결국은 시를 쓰다 보고 또 어른이 되다 보면 점점점 그 동심이 좀 사그러진다고 할까? 예,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른이 돼도 결국 동심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슴 밑바닥, 자기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건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도 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자연을 좀 더불어서 산다든지 또 책 속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 소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얻을 수도 있고 물론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직업에 따라서 그런 동심을 잃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잃어버렸던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자기에게 딸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질문은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초청 작가 대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